제3자 그 노비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사시키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네트워크라는 걸 제가 했습니다. 양반 네트워크는 보이는 시장은 없지만은 양반들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청탁투하고 노비 또는 토지 제가 발굴한 안시치가법제라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시치가법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영훈 선생님 그 지도교수로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부분들을 토지와 관계된 노비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도 과연 어떤 것인가 해서 볼만하게 한 뒤에 토지와 노부가 결부된 상태를 먼저 찾았어요. 그게 안시치가법제인데 1550년대입니다. 파주에 도리시대부터 우리 안가 집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안인데 100만 평 정도 고려 말부터 유지한 안시절 집안입니다. 그래서 안시치가법제, 그러니까 큰 농장을 운영하니까 치가법제라는 굉장히 엄청난 용어를 써가지고 노비를 부리는 양식 이 발굴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토지와 연계된 노비 그걸 이제 작계제를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됐고 우리 옆에 계신 이영훈 선생님이나 김건태 교수께서 친밀하게 더 연구를 하셨어요. 작계의 개념은 이영훈 선생님 제일 초기 문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이성계 아들 문서부터 발굴이 됐는데요. 작계와 연관된 다른 용어가 사경입니다. 사경. 세경이라고 우리가 무슨 세경인데 그게 이제 임금으로 주면 세경이라고 그러고 시기가 올라가면 사사를 걷자 경작을 해서 사경이라고 땅을 줬단 말이에요. 노비들이 데모를 하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이 자기 소득이 안 되니까 계론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걸 안 보고 적절한 하나의 성가독 체제로 20마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네 마지기 기준을 사경지를 줘가지고 그것은 공짜로 그냥 그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걸 하고 나머지는 병작 반수보다는 좀 더 많이 거두는 그런 작게 사경지를 운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해서 그런 노비들은 정말로 농노와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도 편안한 아주가 있어서 자꾸 주인하고 노비층하고 하나의 요즘은 노사 이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이 핵심이 병작 반수입니다. 병작 반수보다는 높아야 내가 땅을 가진 또 너희들이 나의 노비인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이 노비들은 자꾸 병작 보험수를 병작해서 병작 5대5로 가깝게 할 그런 의사를 품은 그런 문서들이 아주 긴 양으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나 또는 준호관계의 그 관계성에 따라서 이 천민들은 굉장히 기민합니다. 기민한데 도망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적절하게 아까 노비 해체에 도망을 계획을 쓰는데 우리 지도 교수였던 우리 선생님이었던 정석존 선생님께서 도망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사회변동사 연구에 우리 모든 조선 후기는 도망이다 쓰셨는데 도망은 주인 입장에서 쓰는 용어고 분쟁이라든지 또는 호적의 도망난에 계속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 후기부터 뭐 본말이 전도돼서 도망자가 더 많은 호적도 많습니다. 근데 도망은 제가 그저께 아까 읽었던 무거처 도망이다. 이 도망 자체는 거주지 이동 자체는 주인 참 노비 입장에서는 거주지 이동입니다. 거주지 이동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로 갔는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받을 장소를 모르게 가면 그게 도망으로 저는 그래서 절대로 노비 입장에서는 도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주지 이동이다. 이사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는 쓰잖아요. 그건 성자가 쓰는 반정이라는 뜻이고 진사람 입장은 역사용어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노비 도망이라는 말도 삶의 전략으로 거주지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노비의 실상들이 더 많이 투집되고 그것을 결집하는 일이
우선직이다 해가지고 막 그런데 좀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건 분량의 평천민 고문서를 옛날에 엿장사한테 일찌감치 나온 것이 양반들은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지만 평천민들 향리들은 일찌감치 없었습니다. 엿장사 없던 거지 지금 상인들에서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하청 양반이거나 또는 향리들이거나 서자들이거나 또는 평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우리 역사 연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노비 연구에 매우 중요해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미 학자들이 30~40%가 노예이기 때문에 조선은 노예제사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경험적으로 더 종합을 해서 복잡한 현실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노예제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 뭐 이런 식의 중요한 아규먼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이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럼 최경조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로마법과 조선조를 비교할 때 조선조는 과연 어떤 사회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런 사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법학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 생활 사태를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미시적인 고찰이 됩니다. 거시적인 그 흐름이라든가 큰 역사의 무슨 뭐 원인 결과관계를 인과관계를 고찰하기보다 해서 사실은 뭐 그 조선에 겨우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자체가 왜 그런 식의 사회가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생각도 못 해봤고 제가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려하고를 대비시켜서 뭔가 좀 성격을 살피는 것이 어쨌든 그 이해하는 데는 조선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로마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하게 이 정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부 인력을 노예로 쓴 게 이제 초장에 확실하게 노예제가 성립하는데 이제 결정적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날리는 역사하시는 쪽에서 그런 거시적인 이 관계를 좀 밝혀주시면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미시적인 그런 분석은 이제 법제사는 쪽이 상당히 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공동작업의 어떤 그 분담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게 뭐 로마 같은 경우에 그 노예라는 건 뭐 확실하게 인간 아닌 존재인 것 같이 돼 있지만 늘 우리가 그 법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역사 고찰할 때 그 현실을 고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곤혹스러운 것이 규범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범하고 현실 사실은 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규범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설명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규범을 빼고 또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그 갈등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규범적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냐 하게 되면은 뭐 약간은 어정쩡한 그런 것이죠. 늘 그렇듯이. 그런 점에서도 보면은 이제 로마 노예제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황제가 측근으로 데리고 있는 노예 그러면 이건 뭐 귀족보다도 더 권세 떡덩거리고 자자는 존재고 반면에 뭐 어디 지방에서 진짜 형편없이 노역에만 종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 조선의 노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하는 더군다나 뭐 함부로 뭐 나중에 법은 바뀐다면 함부로 그냥 죽여도 물건 처분한 것처럼 주인이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적으로 신분법적으로 뭐 물건이다 매매할 수 있다 상속의 대상이 된다 뭐 노예는 독자적인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계약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든가 하는 그런 측면은 일관된 어떤 법리로서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과연 그대로 또 통용되냐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 조선의 노비하고 로마의 노예가 그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 큰 여건을 하나 본다면은 역시 이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철저하게 농업 사회였고 따라서 토지하고 노예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그 로마도 토지하고 노예가 결정적인 사회였지만 적어도 제국이 되면서는 이제 각종 그 상업 활동이나 공업 활동도 컸기 때문에 노예의 그 활용이라는 게 농업 노예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 로마법에도 보면은 그 물건을 분류할 때 이 악취물하고 비악취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레스 망키피하고 레스 네크 망키피라고 해서 그 분류 방법이 다른데 그때 그 중요한 것으로 그 악취물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것은 그 농업 생산에 동원되는 말하자면 그 토지,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역축, 그 가축, 큰 가축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하고 노예의 관계는 그 애초에 농업사회로 출발한 인류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는가. 근데 이제 오히려 조선 경우에는 그게 끝까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그 결부관계가 계속 갔다면 로마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물론 대부분은 이제 농업 노예이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갔고 그래서 농업 노예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상업 노예나 기타 이제 도시에서 다른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노예도 있고 의사하는 노예도 있고 그렇게 독자적인 직업 영역이 또 구축되고 하기 때문에 역시 그 사회 경제학적인 면에서는 그 영역별로 그 분야별로 생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좀 구별해서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능력 없는 노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 맞으면 이제 살아가는데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그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일정한 그 재산을 주고 자기 독자 재산으로서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다가 자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 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우리 노비가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노비가 재산 능력도 있고 다 있고 노비가 노비도 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산으로다가 그런 그 자유를 양인 지위를 살 수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됐었느냐 이제 그렇게 보면 역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가 어떤 규정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행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무슨 사회다 노예제 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렛대를 붙이고 그것의 연상자